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위 인간들이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이제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더글라스 노스는 경제혁명이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더글라스 노스는 앞으로도 이제 자주 언급하겠지만 199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사학자입니다. 경제사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1993년에 노벨 경제학상이 나왔는데 이 더글라스 노스하고 로버트 포겔 교수하고 두 사람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이 더글라스 노스는 마크스주의 경제학과 주류 경제학을 융합을 해서 제도주의 경제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경제사학이 이 학풍입니다. 제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예요. 더글라스 노스는 이제 돌아가셨죠. 9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더글라스 노스는 이 economic revolution, 경제혁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industrial revolution, 그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경제혁명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이분은 이제 경제사를 연구하면서 인류 역사상 두 차례의 경제혁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제1차 경제혁명과 제2차 경제혁명을 얘기하는데 제1차 경제혁명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신석기 혁명, 고고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신석기 혁명을 이제 제1차 경제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2차 경제혁명은 산업혁명 당시를 말하는데 산업혁명과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내가 산업혁명을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혁명은 두 차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신석기 혁명이다. 그래서 이 신석기 혁명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느냐 이걸 재상권 혁명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경제 인류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 경제 인류학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형식론적 경제 인류학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론적 경제 인류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뿐만이 아니라 과거 고대인들, 원시인들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는 건데 형식론적 경제 인류학이라는 게 뭐냐면 비록 고대 과거 원시인들이 우리랑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매우 달랐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미시경제학을 분석할 때 가정하는 경제인의 가정이 있죠. 경제인의 가정. 인간은 합리적이다.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행복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 미시경제학에서 전제로 하는 인간의 유형을 우리가 경제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경제인은 현대인만 그랬을까요? 원시인도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시인도 마찬가지였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형식론적 경제 인류학이에요. 여기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출발을 했는데 Current Anthropology라고 하는 학술지가 나와요.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학에서도 시카고 학파 그러면 가장 자유주의 경제학의 학풍이죠. 소위 말하는 여러분 거시 경제학 시간에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를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고전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시카고 학파, 가장 자유주의적인 학파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인류학에서도 시카고 학파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론적 경제 인류학이라는 건 뭐냐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은 오늘날의 인간과는 매우 다른 의사결정을 했을 거다. 다른 기준으로 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의 행태를 인류학적 행태를 연구하려면 다른 전제 위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실제론적 경제 인류학적 차원에서 경제 인류학을 설명하는 책이 석기시대 경제학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큰 관심 없겠지만 하여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형식론적 경제 인류학적 관점에서 재산권 혁명으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다. 이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설명하는 방식은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교 정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Comparative Static Analysis라 그러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늘 사용하는 수요 공급 곡선 이게 다 비교 정태 분석입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동태 분석이라는 게 뭐죠? 다이나믹.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연구하는 게 이제 다이나믹한 동태 분석이라 그러고요. 어느 일정 시점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정태 분석, static analysis라 그래요. 근데 왜 그 앞에 comparative, 비교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에서 균형의 이동을 설명할 때 어떤 요건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변화하면 새로운 균형점을 이동한다 그러죠. 두 시점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정태 분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의 우리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그래프에 나오는 이론들은 다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뭐 새롭고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중고등학생들도 배우는 그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거 수요 공급 곡선 변화의 아주 기본적인 건 다 비교 정태 분석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원시 시대에 왜 농경이 시작되고 왜 문명이 시작됐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요 공급 곡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산물만 있는 게 아니죠. 분배 이론에서는 생산 요소의 수요 공급 곡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융시장을 얘기하고 노동시장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각각 생산 요소의 수요 공급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 특히 고학년들은 이 그래프를 이 내용이 좀 쉬울 테고 아마 아직 경제학을 이렇게 미시 경제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몰라도 됩니다. 이건 그냥 나중에 경제학을 좀 깊이 공부하면 나오는 거니까 뭐 내가 이걸 모른다고 해서 경제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흔히 이제 미시 경제학에서 균형 조건을 노동을 한 단위 구입을 할 때 지불을 해야 되는 거, 그건 임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노동을 한 단위 구입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그건 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을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걸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생기죠. 수익이죠. 그럼 비용과 수익이 균형이 될 때 그 시점까지 노동을 구입한다. 이게 노동시장 균형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미시를 그 경제학을 다 배워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건 상품 시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요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얼마만큼 먹을까. 그랬을 때 균형,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다 배웠어요. 누구나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니 이거 다 배웠을 거예요. 수능에도 시험에 나오고 뭐 그랬던 문제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게 더 효용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은 그걸 한 개 더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B 먹는 것보다 A 먹는 게 더 만족감이 그럼 당연히 A를 더 먹죠. 그래서 언제까지 A를 더 먹어요? 같아질 때까지 더 먹잖아요. 그러면 내 만족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노동을 한 단위 더 구입할까? 자본을 한 단위 더 구입할까? 라고 했을 때 이 만족감이 나한테 같아질 때까지 구입한다. 이 만족이 아니지.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성이 같아질 때까지 구입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내가 노동을 자본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노동을 몇 단위 구입할까 했을 때 이 내가 노동을 한 단위 더 구입할 때 생기는 이득과 노동을 한 단위 구입할 때 치러야 되는 비용과 임금이죠. 그게.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서 만약에 이익이 더 생기면 계속 사람을 더 고용하죠. 그러다가 거꾸로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나오면 이제 그만 고용하죠.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 때문에 고용한 대로 막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균형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인투이션하게 직관적으로 설명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저걸 수식으로 이제 엄밀하게 논증하고 설명하는 게 미시경제학이나 이제 고급 미시경제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배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른다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노동시장에 몇 단위의 노동력을 고용할 거의 균형식은 임금, 즉
사람을 고용했을 때 내가 얻는 이득과 비용과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노동을 한 단위 고용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이 두 가지가 같아지는 데서 균형점이 성립되는 거예요. 노동의 수요 곡선은 우리가 흔히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요거를 이제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아직 여기까지 안 배운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렵 채취 경제의 노동 수요 곡선과 농경 경제의 노동 수요 곡선을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끝에 하첨자 H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 H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면 헌팅 이코노미의 뜻이에요. 헌팅 이코노미로 그 약자로 H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첨자로 A라고 쓴 거는 뭐냐면 agricultural economy, 농경 경제라는 뜻에서 그 약자로 A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가로축은 뭡니까? 가로축은 인구죠, 인구. 또는 노동력. 인구가 노동력이니까. 그리고 세로축은 돈, 임금이나 또는 한계 노동 생산물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수입이죠. 그러니까 세로축은 하여간 화폐로 표시되는 겁니다. 자, 물론 원시 시대에 무슨 시장에나 내다 파는 것도 없고 가격도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시 시대에. 그러나 그러한 만족감이나 이런 것을 돈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형식론적 경제 인류학에서는 원시 시대 사람들이나 현대인이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단지 그대들은 돈이 없을 뿐이지 인간이 느끼는 만족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로축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빨간색 수평선으로 표시된 것은 농경 경제의 노동 수요 곡선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인데 이건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만색 표시를 해가지고 수평하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선, 그건 헌팅 수렵 채취 경제예요. 자, 처음에 L1 인구가 L1 정도까지 규모가 있을 때는 수렵 채취 경제의 한계 생산물 가치 노동 수요 곡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인구가 적을 때는 동굴 밖에 나가면 먹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사람 몇 명 없는데 과일나무도 많고 물가에 가면 물고기들이 날 잡슈 그리고 동궁 떠다니고 뭐 토끼나 뭐 잡아먹을 동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수고하면 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시인이 단위 시간, 그게 하루가 됐던 한 시간이 됐던 일정 시간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먹거리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수평선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해도 안 줄어들어. 왜? 아직 풍부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과일나무엔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바나나니 뭐니 다 달려있고 손만 뻗어서 따 먹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투입하는 노동력에 대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저 L1이라는 것이 뭐 그게 몇 년인지는 몰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우리 경제학적 분석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히 수준이 높을 거예요. 저게 수만 년이 될 수 있고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거.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이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프에 보면 가다가 쭉 줄어드는 걸로 표시를 했어요. 왜 줄어들겠어요? 뻔하죠. 부지런한 놈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먹거리가 많으니까 동굴 주변에서 쉽게 따먹어요. 늦게 일어나는 녀석은 먼저 일어나는 녀석들이 다 따먹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참 걸어가야 이제 먹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한참 걸어간다는 뜻은 뭐예요? 좀 더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구가 더 많아지면 더 멀리까지 헤매고 다녀야 돼요. 아주 많아지면 이제는 막 상가들을 누벼야 돼요. 하루 종일 먹거리를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 소리를 점점 떨어지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죠? 이걸 아주 추상적으로 단순하게 그려놓으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수렵 채취 경제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농경 경제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그거보다 낮아요. 왜?
농경을 하려면 뭐 심고 가꾸는 수고를 조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낮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간격이 절반인지 3분의 2인지는 몰라요. 그거는 뭐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잖아. 아무튼 격차가 좀 벌어져요. 자기가 수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 여기 수평으로 그런 이유는 뭘까? 아직은 비옥한 땅이 널려 있기 때문에. 한참 가면 이제 떨어지겠지, 그것도. 비옥하지 않은 땅에 경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면 떨어지겠지. 그건 한참 후의 얘기고, 인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을 때 얘기고, 아직 원시 시대에는 농경 경제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수렵 채취보다 좀 낮겠지만 아직 그렇게 수학 체감이 일어나진 않을 정도로 수평해요. 이제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저기서 인구가 L2점보다 왼쪽에 있을 때, L2점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수렵 채취를 하는 게 더 경제적입니까? 수고가 덜 갑니까? 아니면 심는 게 더 수고가 덜 갑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수렵 채취가 높죠. 그러니까 인구가 L2 시점까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냥 수렵 채취를 한다고요. 굳이 뭐 심고 이런 수고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너무나 많아져서 하루 종일 사냐를 헤매느니 차라리 내 동굴 앞에다 좀 심자. 이게 더 낫다고 사람들이 판단되면 심기 시작하겠죠. 그 시점을 우리가 L2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예요? 결국 인류가 수렵 채취 경제, 그 수백만 년인지 수십만 년 전인지 뭐 모르지만 하여간 상당한 기간을 수렵 채취 경제를 영위하다가 동물처럼 어느 시점에 농경을 시작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일단은 인구 증가라고 봐야겠죠. 자연이 제공해주는 먹거리보다 인간이 많아지니까 힘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